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3, 4월 마지막 주. 시험에 지난주 했던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게 확인 설명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의뢰인에게 물어보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실무에는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실무 문제에 뭐뭐만 하면 충분하다, 이거는 거의 X입니다. 상대적으로 뭐 현장 답사만 하면 된다, 공부만 정확하게 확인하면 된다, X라고요. 현장 답사도 해보고 공부하고 일치하는지 여부도, 또 시험에 그런 것도 나왔죠. 현장 답사를 통해서는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만 정확하게 확인하면 된다, X입니다. 나타나는 것도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으면 현장에 가서 진짜 100제곱미터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뭐 한 가지만 하면 충분하다, 이거는 X입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기지권은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된 묘의 경우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이 인정됩니다. 지금 현재 20년 지났다면. 농지법 개정된 게 우리 중개실무에는 1000제곱미터 미만 주말 체험용농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입니다. 세대원 각각 X로 출제됐고요. 농지 임대차 계약은 최단기가 3년, 그리고 단연생 식물재배지나 임차인이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경우는 5년이고요. 그 다음에 주말 체험 농장용이라도 농지 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된다. 전용 허가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전용 협의는 안 받아도 되죠. 전용 협의라는 것은 국가, 공공기관, 공공단체만 시구 업면장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이 4가지가 있는데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여단, 광업재단입니다. 올해 지금 시행령이 지금 개정됐고요. 7월부터 시행규칙, 이 확인 설명서 서식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임대차 신고를 하니까 세금이 더 나왔대요. 임대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신고 안 하려고 제가 아는 분은 보니까 1년에 연세를 600만 원 받더라고. 연세 600만 원 받으면서 또는 700만 원도 받고요. 1.5룸은 원룸은 600만 원 받던데 600만 원에 차임 350, 관리비 250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러면 연 350이니까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30만 원 안 되죠.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자꾸 관리비를 부풀리는 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관리비 명세를 정확하게 적도록 돼 있어. 확인 설명서 서식에 구체적으로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포함인지 이런 걸 그렇게 서식이 7월 달에 바뀔 예정입니다. 그 7월 달에 이제 바뀌면 또 보면 되니까요. 지금 시행령은 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은 그 관리비, 지금 우리 암기 프린터는 제가 바뀔 걸 미리 예상하고 다 해놨어요. 암기 프린터 6번에 보면 이게 확정이 됐는데, 저는 확정되기 전에 미리 6번에 있는 것처럼 6번에 거기에 맨 밑에 10번, 11번, 10번, 11번, 12번, 13번 요건데, 여기 하나 더 추가된 게 동그라미 3번에 관리비, 중개보수 산출 내역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 관리비를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 내역을 적도록 되어 있다고 이 서식에. 그게 7월 달부터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그 시험 보기 전에는 이제 확정된 내용 알면 되는데, 최근에 시험을 보니까 올해 바뀐 거는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울까봐 그렇게 또 요즘은 잘 안 내더라고. 옛날에는 많이 냈었거든요. 이게 자꾸 정책이 바뀌니까 어쨌든 그래도 안 내더라도 혹시 내면 또 맞춰야 되니까 알고는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7월에 확정되면 말씀드리고요, 다시. 자, 그 다음에 전자계약서 적으면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되고, 주택임대차 신고 안 해도 되고, 회계 신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으러 동주민센터에 갈 필요 없고요. 그렇죠. 그 부동산 거래 신고도 안 해도 되고, 전자계약서 쓰면. 근데 뭐 또 현실적으로 현업에 있는 분들 연수교육 해보니까 좀 불편하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대출 받으려면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종이계약서를 또 가지고 오라고 한다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그건 아마 은행하고 협조가 안 돼서 그런 모양인데, 법에는 종이계약서를 따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다라고 돼 있어. 가져오라고 하면 출력본을 가져가면 될 텐데 출력본 말고 또 새로 찍어오라고 한대요, 은행에서. 뭐 현업에 있는 분들 연수교육하고 제가 편리하죠 하니까 불편한데요, 이렇게 하고
아무도 안 쓰려고 그래요. 근데 임차인이나 매수인들이 대출금리가 할인되니까 또 전세 반환 보정보험료도 할인됩니다. 그래서 해달라고 하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특별요지법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부동산 실명법 최근 5년간 4번 출제됐으니까 출제 확률 80%. 민법에 반드시 나오죠. 민사특별법.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요. 연수교육에 보니까 현업에 있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 1년 원룸 같은 거는 1년 계약 많이 하잖아요. 1년 계약 해놓고 1년 될 때까지 아무 말 안 했다. 그럼 묵시적 갱신됐다. 그 3개월 있다가 나간다고 하면 주인이 바로 돈 내줘야 되냐, 아니면 그 말한 날로부터 3개월, 묵시적 갱신되면 원래 해지 통과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죠. 그럼 3개월 후에 돈 내줘야 되나, 안 내주고 2년, 이제 2년까지 돈 안 내주고 2년까지 살아야 된다. 그 셋 중에 답이 뭐냐고요. 우리 시험에는 아직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현업에 있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 1년 많이 계약하잖아요. 원룸 같은 거는. 뭐겠어요. 1년 될 때까지 1년 나간다 해놓고 세입자가 나간다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1년 지나고 3개월 지나가지고 그때야 나가겠다, 돈 내주라 지금 당장, 이렇게 하면 주인은 당장 내줘야 된다 간다는 소리 듣자마자 3개월 있다 내주면 된다, 3개월 안에 내주면 된다, 아니면 2년 최단기 존속기간 2년까지는 안 내주고 그냥 주인은 그때까지 살아라고 해도 된다. 답은 2번이 뭐죠? 3개월 후 돈 내줘야 된다. 답은 2년까지 안 내줘도 된답니다. 그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1년 산다고 해서 1년 만에 나가면 그건 돈 내주는 거고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그 약속을 스스로 안 지킨 것은 최단기 존속 기간이 보장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또 만약에 1년 계약해놓고 계약 갱신 요구를 해서 1년 지난 날로부터 2년 더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도 2년 최단기 존속 기간 2년 살고 나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해가지고 계약갱신 요구권, 지금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죠. 행사해가지고 2년 더 살 수도 있다. 그 주인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1년을 안 해주는 게 좋죠. 어차피 2년 보장해 줄 거 그냥 2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1년 계약해놓고 1년 만에 나간다고 하면 돈 내줘야 되고, 그 만약 2년 계약해놓고 1년 만에 나간다고 하면 남은 1년분 월세 다 까고 내주면 되죠.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2년 길게 하는 게 좋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짧게 하는 게 좋겠죠. 어차피 1년을 하든 6개월을 하든 2년은 살 수 있으니까, 보장되니까. 자, 그 다음에 개별적 중개실문제, 오늘 할 내용이 상가임대차법, 경매, 매수신청들이 이 세 문제 오늘 하는 게 시험에 출제됩니다. 세 문제는 출제된다. 자, 그러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 주간보호센터 이런 거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유번호증이 있더라고요. 제가 누나가 어린이집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있다고 자꾸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사업자 등록증 좀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봐라 카카오톡으로 이랬더니만 왔는데 보니까 고유번호증이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노인주간보호센터 이런 거는 정부에서 거의 돈 다 대주죠. 거의 보조해 주잖아요. 모른다고. 요양보호사 이런 거 따보세요. 시험 합격하고 나면 그러면은 알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거 있으면 노인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할 수 있잖아요. 노치원이라고 하잖아요. 노치원. 노인들 낮에 그냥 데리고 있는 거 유치원처럼. 우리 매형, 자형도 이게 노치원 가라고 하니까 안 가려고 막 울고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돌아가셔서 결국은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나이 많은 사람들. 어린 애들도 처음에는 잘 안 가려고 하죠. 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된 부분이 영업용이어야 합니다. 미등기 전세, 우리 흔히 말하는 동네말로 전세라고 하는 것도 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인, 법인 모두 적용됩니다. 주택은 원칙은 자연인만 적용되죠.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적용되는데 그것도 최근에 판례가 나왔는데요. 중소기업은 그 직원이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되죠. 직원. 그때 직원이라고 했을 때 직원은 대표이사와 그 다음에 등기이사를 제외한 직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례가 있어요. 대표이사, 사장 살라고 하는 거는 사장이나 또는 상무이사, 전무이사 그 등기부에 등기된 이사도 있잖아요. 보통 삼성 같은 데는 상무까지는 등기 안 되나 보더라고요. 삼성에는 그냥 이사가 없죠. 이재용이가 상무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무부터 있잖아요. 삼성 같은 데는.
그 상무 이런 거는 등기 안 되나 보더라고. 상무가 워낙 많으니까. 그럼 등기 안 된 이사는 상관없는데 주식회사 같으면 등기된 임원들은 제외된다. 직원이라 하면은. 중소기업은 직원들 살기 위해서 대학력 인정해 주잖아요. 법인. 근데 그때 대표이사와 등기된 이사는 제외한다. 직원이 아니다. 등기된 이사는. 자, 그 다음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주택, 상가, 임대차법 모두 적용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법, 주택은 모든 주택이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상가는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만 적용됩니다. 서울에서 9억, 과밀억제권역에서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이하만 적용되고 그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최단기 존속기간,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 그 다음에 5%밖에 못 올린다.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이런 거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서울에서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임시특례,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코로나 때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본 데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즉 6개월 연체했다고 계약 해지는 못한다고. 이때 코로나 때 영업이 안 돼가지고 월세 못 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일부러 월세 안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만약 연체시키면 나중에 연체이자까지 다 물어내야 된다. 돈 잘 벌면. 그러나 해지하거나 계약갱 신요구 거절 이런 거 할 때는 제외된다.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있고 표준권리금 계약서가 있는데 요거는 9억 초과하더라도 권장할 수 있다. 대학력, 서울에 궁중족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그 뭐 대충 뉴스에 나온 거 보면 한 3억 정도 인테리 비용을 들여가지고 궁중족발집을 하려고 차렸는데 주인이 바뀐 거예요. 형님 앞으로 뭐 하여튼 친인척 앞으로 명의만 넘겼나 봐. 실제 사장은 똑같은데 명의만 넘겨가지고 명의 사장이 바뀌었다고 세입자 보고 나가라. 대항력이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주인이 바뀌면. 그 지금은 궁중족발 사건이 살인 미수로 기소됐어요. 뭐 망치로 막 주인을 때리려고 했는지 때리는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대항력 인정된다. 9억 초과해도. 대항력 인정된다는 말은 집 건물주 바뀌어도 세입자는 계속 계약기간 동안 장사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또 계약갱 신요구를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거, 이것도 9억 초과해도 적용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제가 오늘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저는 만약에 6년 계약했으면 계약갱신요구 하면 6년이 더 연장돼서 12년이 돼서 갱신요구 이렇게 6년 더 연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6년이면 남은 4년을 더 장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모르더라고요. 잘 법률구조공단의 그 변호사들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조문에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단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의 정감은 법정 한도 범위 내에서 5% 올릴 수는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종전에 6년 계약했으면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또 6년 똑같이 조건으로 갱신되면 12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법률구조공단을 전화해보니까 소송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더라고요. 확실하게 자기도 모르겠다. 소송해봐 20년 4년 더 장사할 수 있을지 안 될지는 소송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은 하더라고요. 합의만 되면 가능하죠. 합의만 되면 가능한데, 이제 6년 계약했다가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더 이상 연장 안 해주겠다 나가라고 하면 저는 나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이게 이 부분이 그 6년 했으면 4년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남은 4년은 더 장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새로운 계약이면 그래요. 최초로 그 새로운 계약인지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건지 그걸 특이하게 명확하게 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뭐 5% 올려주고 그냥 기존 계약서에다가 특약으로 이렇게 적으면 그거는 갱신된 계약이라고 봐야 되는데, 완전 옛날 계약서 없애버리고 새로 적었으면, 원래 갱신된 거는 1년에 5%밖에 못 올리잖아요. 처음에 10년 계약했다 하더라도 1년에 5%씩 올릴 수 있어요. 근데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님들도 잘 모르는 분도 많더라고요.
처음에 10년 계약했으면 못 올리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1년마다 계속 새로 계약서 써야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장래에 그 정감을 청구할 수 있고, 정액의 경우 1년에 5%를 초과할 수 없고, 한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또 못 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주택은 법조문에는 20분의 1, 상가는 100분의 5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퍼센트로 따지면 5%잖아요. 그래서 특이하게 무조건 1년에 그냥 10년 계약하면서 무조건 1년에 5%씩 올리기로 한다, 그렇게 특이하게 넣었다면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왜? 감액도 할 수 있는데 감액을 제한했기 때문에 아무 말 안 적어도 5%씩 올릴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 둘 다 물론 깎아달라는 거 올려달라는 거 둘 다 형성권은 아니고 청구권이기 때문에 올려달라고 말한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액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확정받아야 돼요. 감액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인이 5% 올려달라면 거의 다 올려주고, 깎아달라는 건 안 깎아주죠. 왜냐면 올려달라는 거 안 올려주면 나중에 보증금 내줄 때 전부 올린 걸 해가지고 공제해버리고 내주면 세입자가 받아내려면 소송해야 되잖아. 소송비 들여가지고. 그 감액 청구는 주인이 안 받아주겠다 하면 세입자가 소송해야 되는데 변호사비 들여가지고 계속 소송해가면서 주인하고 소송해가면서 계속 거기서 장사하기는 불편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뭐 올려달라는 건 5% 올려주고 깎아달라는 거는 안 깎아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깎아달라 올려달라 전부 다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권입니다. 자,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권리금, 요것도 현업에 있는 분들 많이 묻던데요. 10년 지난 거 10년 넘었으면 그래도 권리금 회수기, 10년 넘었으면 이제 주인이 직접 장사한다고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묻는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안 됩니다. 10년이든 100년이든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해 줘야 됩니다.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은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와서 이 새로운 세입자한테 제가 권리금 받을 테니 건물주께서는 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야 되는데 못 데려오면 그냥 나가야 되죠. 나가라고 했으면 주인은 미리 물론 통보는 해야 되겠죠. 1개월 전까지. 가만히 있으면 자동 연장된 거잖아요. 그러면 또 1년 더 연장되니까 상가의 경우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자동 연장 같은 말이죠. 세 가지 같은 말입니다.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하는 것은 9억 초과하더라도 회수기에 보장된다.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하는 것, 이것도 9억 초과해도 적용된다. 그 다음에 집합 제한,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아서 3개월 이상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1급 감염병으로, 옛날인 이야기고 지금은 코로나가 1급 감염병도 아니고 지금 3급인가 뭐 4급인가 떨어져 버렸어요. 아무도 마스크 안 끼고 계시네요. 저는 마스크 조금 전에까지 계속 끼고 있었어요. 장모님이 막 암이어가지고 이게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다고 하도 겁을 줘가지고 저는 계속 끼고 다녀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예외적으로 9억 초과된 경우에도 적용되고, 원칙은 9억 초과하면 2천에서는 3억 7천 초과하면 원칙적으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복,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이런 거는 못 받는다. 주택은 뭐 서울에 스레마을 이런 데 전세 20억짜리도 있더라고요. 20억짜리라도 우선 면제 받죠. 확정일자 받으면. 상가는 서울에서 9억 넘으면 확정일자 도장 찍어주겠어요? 안 찍어주겠어요? 세무서에서? 안 찍어줍니다. 원칙은. 근데 실수로 찍어줬다 하더라도 그건 효력이 우선 면제 못 받아요. 제가 전화해 보니까 세무서에 환산보증금 9억 초과하는데 확정일자 도장 찍어줍니까? 물어보니까 일단 가져와 보세요. 환산보증금 계산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확실하게 계산했는데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했는데 하니까 그러면 뭐 올 필요 없습니다. 확실하면 안 찍어준다 이러더라고요. 9억 초과하면 찍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우선 면제 못 받으니까. 자, 최단기 존속기간입니다. 상가는 1년이고 주택은 2년이고 농지는 원칙 3년, 예외 5년이죠. 최단기. 시험에 이게 출제됐어요. 중개실무에. 민법은 최단기, 최장기 없습니다. 모두. 그리고 민법 지상권의 경우 최장기는 규정이 없고 최단기는 있죠. 경과한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입니다. 그 다음에 민법 건물 전세권 최단기 1년이고 최장기 10년이죠.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 민법 내용인데도 중개 실무는 모든 과목이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출제됐어요, 실무에. 최단기 존속기간 기억하고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세입자는 6개월 계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6개월 계약해도 세입자는 1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명령을 받아서 해지할 경우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고요. 임대차가 종료됐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버티고 있어도 된다. 안 나가도 된다. 돈 받을 때까지는. 자, 그 다음에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즉 5개월 동안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됩니다. 주택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죠. 2달 전까지로 바뀌었는데 상가는 아직도 1개월 전까지입니다.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는데 단 존속기간은 1년이다. 1년. 법정갱신은 1년인데 제가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것은 4년 계약했는데 갱신하면 4년 연장돼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니까. 근데 자동연장, 법정갱신은 만약에 6년 계약했다가 6년 끝나기 한 달 전까지 아무 말 없으면 1년 더 연장된다고. 1년 또 6년 연장되는 건 아니고요. 주택은 2년 연장되죠. 농지는 자동으로 3년 연장되겠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 가능하고요.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가 아까 그러나 1년 계약했다가 아무 말 없다가 1년 3개월 돼서 세입자 나간다 해도 그건 안 된다 했죠. 판례가. 자, 그 다음에 법정갱신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이 초과해도 가능합니다. 초과도. 법정갱신 자동 10년 지나도 주인이 말 안 하면 계속 11년 12년 계속 장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세입자가 갱신 요구하는 거는 10년 초과하면 안 된다 했죠.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거하고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 자동연장 하고는 좀 다르다고요. 아무 말 없으면 자동연장입니다. 자동연장은 10년 초과해도 100년이고 계속 장사하는데 주인 말 안 하면 계속 1년씩 연장된다고요. 우리나라는 뭐 30년 된 식당 이런 거는 잘 없던데 일본은 100년 된 거, 뭐 200년 된 거 이런 거 많더라고요. 유럽 같은 데는 뭐 400년 됐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거의 30년 넘는 것도 없죠. 식당 잘 되면 주인이 내쫓잖아요. 세입자들은 돈 벌면 자기가 직접 건물 사거나 이렇게 해야 버티지. 안 그러면 장사 잘 되면 주인들이 딱 보고 있다. 장사 잘 되면 계속 올린다고. 월세 보증금 계속 올리면 소송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장사해야 되는데 맨날 주인하고 소송하면서 장사하기는 더러워서 그냥 나가버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 많다고요. 옛날에는 중개업소도 잘 된다고 하면 저는 모르고 건물주가 와서 잘 되냐 이래서 그냥 인사만 줄 알고 얘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그거 하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잘 되나 이러니까 아이고 사장님 죽겠습니다. 지금 월세 낼 돈도 없고 손님 뭐 파리 한 마리도 안 보인다. 뭐 이렇게 징징거리니까 월세 10만 원 깎아주더라고. 저한테 20만 원 올리고 잘 된다 했으니까 20만 원 올리고 안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주인 오면 막 죽는 소리 해야 돼. 안 된다 하고 미치겠습니다. 나 월세 낼 돈도 없다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잘 돼도. 근데 중개사무소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매일 있어야 되는데 식당은 금방 알잖아요. 그 점심때 저녁 때 와서 딱 밥 먹을 때 보면 손님 많은지 안 많은지 금방 알죠. 그럼 주인들이 자꾸 올린다고 손님 많으면. 자, 대항력입니다. 주택은 이사하고 전입신고인데 상가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농지의 경우에는 인도받고 시구 읍면장 확인받으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민법 임대차는 대항력 없죠. 민법 임대차는 대항력이라는 것은 주인 바뀌어도 계속해서 장사할 수 있는 힘, 이게 대항력입니다. 채권의 물권화 경량이죠.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물권은 대세권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그게 대항력을 갖추면 누구에게나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물권처럼. 그래서 채권의 물권화 경량이라고 합니다. 이걸. 자, 근데 대항력만 갖췄다고 우선 면제 받는 게 아니라 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에다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단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그 다음에 광미력 채권형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이하여야 합니다. 우선 면제 받으려면. 우선 면제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습니다. 이게 금융기관 등은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시 우선 면제권 승계한다. 요거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생겼는데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면 집값이 내려가죠. 진보 정권이 잡으면 올라가고, 뭐 진보인지 민주당을 진보라고 볼지는 뭐 하여튼 학자들은 설이 다양하지만 어쨌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두 개만 놓고 본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 사야 되는 시점이다. 그 국민의힘이 소수당으로 전락해서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 같은 게 지금 뭐 취득세 같은 거 2주택, 3주택 깎아준다고 지금 소급 적용해 준다고 예고는 했는데 실제 법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지. 안 바뀌면 이제 뭐 못 돌려받는 게 다 이미 냈잖아요. 내놓고 나중에 법이 바뀌면 돌려주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세금이 더 많아지면 그게 세금이 다 세입자한테 전가되고 집값을 올린다고요. 그래서 집값이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명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역대 정권을 보면 그렇잖아요. 과거를 보면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고 했다고 집값 자꾸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빚내서 집 살려면 금리를 낮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낮게 해주려면 담보가 확보돼야 되는 금융기관에서는. 그래서 대신 금융기관이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다고, 이게 계약으로 양수했을 경우에는. 그럼으로써 이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이게 대출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신생아 특례 대출 때문에 좀 거래가 활발하게 됐나 보더라고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혼부부 합산해서 2억 연소득 2억 이하인 경우만 가능한가 보더라고요. 거의 뭐 1.6% 이 정도 대출해 주나 보더라고요. 5억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애기 있으면 그래요. 1살 이하. 1살이면 그렇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입니다. 아까 우선 면제는 서울에 9억 이하인데 최우선 면제는 6,500만 원 이하입니다. 최우선 면제 기준 금액은 환산 보증금이고 실제 타는 돈은 보증금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에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에 있으면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 하면 이게 환산 보증금이죠. 그럼 환산 보증금은 6,5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경매 넘어가면 서울입니다. 최우선 면제를 얼마 받냐고. 6,500만 원 받는다, 9억 받는다, 2,200만 원 받는다, 500만 원 받는다, 0원 받는다, 한 푼도 못 받는다. 답은 500만 원 받는다고요. 타는 기준 금액은 보증금이고, 타는 금액은 보증금이고 기준이 되는 것은 환산 보증금이에요. 돈 걸어 놓은 게 500만 원밖에 없는데 2,200 더 받으면 자기가 내놓은 돈보다 더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계산하는 게. 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환산 보증금이 아니고. 그럼 만약에 보증금이 6,5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있으면 최우선 면제 못 받죠? 그러면 환산 보증금은 1억 6,500만 원이잖아요.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그럼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는다. 자, 건물 매각 대금 낙찰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는다. 최우선, 만약에 전액을 다 최우선 면제 해줘버리면 선순위 담보물권, 저당권, 건저당권자가 받아갈 게 없겠죠. 그래서 매각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이게 뭐 옛날에 어렵게 나올 때는 이게 세부적으로 막 지역별로 나왔는데 이걸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이천은 어디에? 이천은 기타 지역에 해당되죠. 광주나 김포, 안산, 용인 이런 곳은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광주가 이천보다는 더 좀 상가가 비싸다고 보는 것가 봐요. 자,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이것도 시험에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생긴 제도인데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위원회가 600개가 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위원회가 지금 공인중개사법에 나올 수 있는 게 한 6개예요. 뭐 공법에 많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런 거 뭐 위원회 많죠. 전부 다 왜 그렇게 했어요? 공무원들이 솔직히 말하면 자기들 책임 안 지려고 그런 각종 위원회를 만드는 게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실제로는 제가 위원회 참석해 보니까 정부에서 다 결정해 놓고 부추긴다고 이대로 할까요? 해가지고 미리 밥 비싼 거 사주고 거기서 반대하거나 손들어가지고 다 공개 투표하는데 반대하면 손들으라는데 안 들고 이러면 다음에 위촉해 안 해요? 안 한다고 이제 해촉해버리고 다음에는 절대 위촉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 정부 부처 시키는 대로 거수기에 불과하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런 각종 위원회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니까 원래 숫자는 홀수해야 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다수결의 원칙이죠. 과반수 찬성,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잖아요. 그래서 홀수가 원칙인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짝수가 있고요. 10명 이상 15명 이하.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도 이게 30명이라는 게 특이합니다. 짝수가 원래는 하면 안 되거든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잖아요. 만약 30명이어가지고 찬성 15명, 반대 15명 이러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30명 이하라고 돼 있지만 아마도 29명 하면 했지 30명은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짝수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심각한 헌법적 위헌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회의원 숫자 300명인 게 사실은 원래는 홀수여야 돼요. 299명이었다가 300명을 늘었는데 더 늘리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하는 일 없이 200까지 혜택만 받고 뭐하냐 이렇게 하니까 늘리지도 못하고 지금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만약에 300명 다 출석해가지고 150명 찬성 150명 반대해버리면 아무 일도 못하겠죠. 근데 그런 일은 역사상 한 번도 100% 출석한 적도 없었어요. 300명 되다 보면 어디 가서 뭐 해외 출장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또 정부에 장관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다 출석은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 짝수가. 자, 임기가 주택임대차는 2년인데 임대차 위원회는 2년인데 분쟁조정위원회는 3년입니다. 연임 제한 없습니다. 60일 안에 조정을 완료해야 되고 30일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조정안을 14일 이내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았을 때 조정을 수락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거부한 것으로 본다. 요 페이지도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안 된다. 그 기존 세입자가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천천히 할게.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6개월 동안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데리고 와서 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체결해. 너무 느려요. 너무 느리나 또. 어쨌든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계약해달라고 하면 거부하면 안 된다. 이게 2015년도에 권리금 회수가 법에 명문화됐는데요. 그 전에 제가 중개업을 해보니까 주인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하지 않기로 함 이렇게 특약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특약을 넣어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외려 2015년 이 법에 명문화되기 전에 암암리에 그 세입자하고 주인하고 오히려 권리금 회수를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한테 권리금을 받았는데 세입자들끼리 요즘은 외려 그때보다 더 권리금 회수를 못하고 있대요. 통계상. 주인이 협조 안 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6개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예외가 이렇게 많잖아요. 새로운 세입자 데려왔는데 주인이 자력이 없다. 저 월세 안 낼 것 같다. 딴 사람 데려와봐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기존 세입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 월세 확실하게 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소송해봐야 돼. 이 사람 낼 수 있다. 못 낼 거다. 그래서 소송하는 사이 6개월 넘어가 버린다고요. 또 주인이 이 사람 옷 입은 거 보니까 이게 다 부술 것 같은데 의무 위반할 것 같은데 월세도 안 내고 또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으로 사용 안 하면 돼. 주인이 나 이제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그냥 개인 사무소로 앞으로 1년 6개월 쓸 테니까 그냥 나가라 할 수도 있다고요. 물론 요 판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제가 현업에 있는 분들 뭐 연수교육 하다 보니까 질문하는 분이 있어서 1년 6개월이라 하면 이때는 만약에 상가를 그러면 요 1년 6개월 동안 앞으로 영업용으로 사용 안 한다고 하고 6개월 만에 팔아버렸어요. 상가를. 팔아버렸다면 매수인이 새로 산 사람이 그 기존 6개월 합해서 나머지 1년을 영업용으로 사용 안 했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안 해줘도 된다. 판례가 있다고. 그런 판례가. 그리고 또 이 1년 6개월이라는 거는 처음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을 때 나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으로 사용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나가라. 이렇게 해야지. 다른 이유로 거절을 해놓고 소송하다 보니까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다 보니까 1년 6개월이 흘러갔고 그동안
소송하고 있으니까 세입자 구하기 힘들잖아요. 세입자를 못 구해야 한 경우 이제 1년 6개월 지났으니까 영업용으로 내 사용 안 했으니까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줘도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대부분의 그건 안 된다. 처음에 명백하게 1년 6개월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말 하지 않고 다른 이유로 거절해 놓고 뭐 뒤늦게 이제 어차피 세입자 못 구해서 1년 6개월 못 구했으니까 이제는 안 줘도 된다. 그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손해배상은 신규 임차인 지급하려는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그 기존 세입자 권리금 평가에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그 다음에 준대규모 점포, 대규모 점포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 안 해준다. 전통시장은 X다. 이 말은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준다는 뜻입니다. 안 해주는 건데 이게 전통시장이 면적이 크면 준대규모 점포나 대규모 점포에 해당될 수 있어요. 뭐 이게 뭐 3,000제곱미터인가 이런 거 있는데 그 면적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알 필요도 없고요. 어쨌든 백화점, 할인매장 이런 것들이 면적이 큰 거. 백화점, 할인매장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안 되죠. 백화점 이런 데는 보니까 매장 위치가 바뀌더라고. 이마트도 심지어 그 위치가 바뀌어요. 똑같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이 안 된다고.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는. 백화점이 임대사업이죠. 백화점은 매출액의 40%를 임대료로 내고요. 아니면 고정월세 내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체로 40%래요. 배달의 민족 시켜도 제 친구 식당 하는데 보니까 40% 나간대 수수료가. 식당 주인은.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이런 데는 포장했을 때보다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어요. 가격 자체가 아예. 어차피 40% 수수료 내야 되니까. 자, 전통시장은 X 제외되는 거에서 제외되니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안 된다. 지하상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 부평 지하상가 인천에, 대구 바늘땅 지하상가, 부산 서면 지하상가 이런 거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에요. 주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재산이 아니니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안 된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 8가지에 해당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안 된다. 이런 예외가 엄청나게 많다고 안 되는 게, 또 전차인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대상이 아니다. 세입자로부터 다시 세를 얻은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론은 주인이 협조 안 하면 권리금 받아 나가기 어려워요. 여기 지금 안 읽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 새로운 세입자 데려오니까 주인이 월세 100만 원 받다 그러면 이제 150만 원을 올리겠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 법조문회를 보면 기존 세입자가 내던 차임액보다 현저하게 주변 시세보다 높게 올리는 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현저하게 높게 올리는 건 안 돼도 어느 정도 높게 올리는 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100만 원 받다 150만 원 받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딱히 명확하게 규정은 없어요. 그게 현저한지 안 한지는 판사가 판단해야 돼요. 그 주변 시세가 다 150만 원 올랐으면 200만 원 올려도 돼. 만약 주변 시세가 한 190만 원 이 정도 되면 200만 원 올려도 된다고. 기존 세입자는 싸게 있어가지고 100만 원 장사했으면. 근데 다른 주변의 상가는 다 50만 원인데 혼자 200만 원 올리고 이거는 안 되겠죠. 주변 시세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게 올리는 건 안 된다. 어느 정도 높게 올리는 건 된다. 현저한지 안 한지는 사회 통념상 판단하기 때문에 판사가 판단해야 되니까 결국 주인 협조 안 하면, 그 여러분들이 주인이면 세입자가 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 데려오가지고 권리금 제가 받을 건데요. 지금 저 월세 100만 원 내고 있는데 새로운 세입자 데려오면 얼마 받을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건물주면 뭐라고 해야 돼? 헛소리 하지 말고 데려오기나 데려와라. 데려오지도 않고 뭐 벌써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냐 이렇게 하면 이건 협조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느끼겠죠. 그러면은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려올 때 월세 얼마인지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 주인한테 물으니까 안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난 지금 100만 원 내고 있는데 아마 주인이 좀 더 올릴 거다 이걸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좀 더 올릴 거다 이랬는데 150만 원 내라고 하면 하겠어 안 하겠어? 계약 안 하죠. 기존 세입자 100만 원 쓰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150 바뀌어버리면 아무도 안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주인이 차라리 주인이 너는 싸게 있었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 데려올 때 150만 원이라고 하고 데려와라 이렇게 딱 확정해주면 그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얼마인지 물으면 150만 원에
있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 150만 원 있었는데 나도 150만 원이면 좋네 하고 그냥 계약할 수도 있다고요. 주인 협조 없이는 쉽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정감 청구입니다. 정액 청구는 1년 이내에는 못한다. 그럼 10년 계약하면 9번 올릴 수 있다고. 1년 지날 때마다 한 번씩. 한 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또 못 올린다. 5%를 초과할 수 없다. 감액은 상한선도 없고 횟수 제한도 없어요. 감액은 20% 깎아달라 할 수도 있고 30% 깎아달라 할 수도 있고 1년에 100번 깎아달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청구권이기 때문에 깎아달라 한다고 무조건 주인이 다 깎아줘야 되는 거는 아니고, 그러면 세입자는 법원에 감액 청구 소송을 해서 확정 판결로서 감액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감액은 상한선이 없다. 그래서 시험에 그렇게 나왔어요. 정감 청구는 5%를 초과할 수 없다. 1년에 하면 X죠. 감액은 아니라고요. 시험에 그렇게 나왔어요. 정감 청구를 5% 초과할 수는 없다. 1년에. 이러면 X. 감염병으로 인해서 착한 임대인 운동해가지고 옛날에 코로나 때 월세 100만 원 받던 거 50만 원으로 깎아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도 건물주인데 깎아줬다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세입자 말도 안 하는데 50% 깎아줬대요. 그 100만 원 하던 거 50만 원으로 깎아줬는데, 자 이제 그러면 다시 100만 원 올려야 되겠다. 요즘 장사도 잘 되고 하니까 세입자가 안 됩니다. 50만 원 깎아준 데서 1년에 5%밖에 못 올려주겠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원상복구 100만 원 다시 올리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5% 미적용된다. 월세로 돌리는 거는 연 1할 2푼 12%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주택의 경우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월세로 돌리는 거죠. 이거 월세로 돌리는 거는 실무에 현업에 가면은 렌트홈이라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면 렌트홈, 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하는 거 렌트홈에 가면은 자동 계산기가 있어요. 이거 자동 계산기를 예를 들면 이게 월세는 월세대로 올릴 수 있고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올릴 수 있죠. 그럼 지금 1억에 만약에 뭐 100만 원 이렇게 있으면 기존에 이렇게 돼 있고 이걸 바꾸는 거 올리는 걸 보증금은 그대로 1억 하고 이게 비워 놓으면은 이게 1억에 대해서 5%면 500만 원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500만 원을 다시 월세로 돌려가지고 계산해서 자동으로 여기 나온다고. 금액이 얼마인지. 월세는 월세대로 올리고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올릴 수 있다고요. 근데 보증금은 안 올리고 월세로 전환해가지고 월세만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계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자동 계산기를 이용해 보면 된다고요. 시험에도 나온 적이 없어요. 계산하는 게. 왜냐하면 4.5배 이런 거면 기준금리가 뭐 지금 3.5%인가 그렇죠. 거기다 4.5 하면 계산기 없으면 계산하기 엄청 소수점이 있어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고요. 주택은 나온 적이 있어요. 주택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4%라고 가정하고 계산하시오 이러면 별로 안 어렵잖아요. 4% 더하기 2% 하면 기준금리는 암기할 필요 없죠. 기준금리는 몇 %라고 준다고 그 예시에. 그 기준금리 4% 기준으로 계산하시오 하면 더하기 2% 하면 6%잖아요. 그럼 1억을 월세로 돌리려면 얼마냐? 1억 곱하기 6% 하면 1년에 600만 원이잖아요. 나누기 12달 하면 50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주택의 경우 1억을 월세로 돌리려면. 옛날에 IMF 때 주인들이 2부로 쳐가지고 달라 이렇게 많이 했어요. 2부로. 2부가 20%지 20%도 넘죠 거의. 그 뭐 그래요, 맞아. 그래 IMF 때는 돈 있는 사람 돈 엄청 벌었어요. 1억 넣으면 200만씩 나왔어요. 한 달에 200씩. 1억 넣으니까 200만씩 나왔는데 옛날에 한창 금리 떨어졌을 때는 1억 나누면 한 20만, 16만 원인가 나오더라고요. 15만 원인가 한 달에. 옛날에 IMF 때는 20%씩 나왔어요. 한 달. 1998년도, 99년도 이때는. 그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 도입한 정책이 분양권 전매를 무제한 허용했어요. 모든 분양권을. 그러다 보니까 분양권이 계속 그래 되니까 누구한테 사는지 등기도 안 되잖아요. 기록이 안 남고 계속 미등기 전매 계속 되니까 돈이 계속 돌잖아요. 그래서 빨리 IMF를 극복했어요. 그 당시 분양권 전매를 전면 허용하니까.
자, 그 다음에 해지인데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해지하는 거는 3개의 차임액이 연체되고 있는 시점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연체된 거 가지고 해지 못합니다. 근데 계약 갱신 요구 거절하는 거는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적이 과거에 한 번이라도 있으면 갱신 요구는 거절할 수 있어요. 이미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 안 해줘도 된다고 과거에 월세 잘 안 낸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도 했죠. 이게 집합제한, 집합금지명령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왔는데 이제는 시험에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끝나가지고 이런 일은 이제 없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의해야 될 것, 그 상가금리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주가 법무부 장관이고 아까 표준권리금 계약서는 주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었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그걸 좀 주의하시라고 헷갈리니까 표준계약서가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주어입니다.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편면적 당연규정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경공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미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